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구회 기출문제를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봤는데요.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수험생들께서 가장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 바로 이제 재배학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공부량도 많고 또 출제 분야도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당혹스러워 하세요. 특히나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재배학 교재가 보통 400~500페이지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막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봐 보면 막상 기출문제를 풀어봐 보면 이게 잘 안 풀리는 게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딜레마에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딱 이렇게 느꼈던 거는 그것은 뭐냐면 재배학은 재배학 관련돼서 공부하고 시험에 필요한 지식만 숙지만 한다면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도 합격 점수는 넉넉하게 이상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재배학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면요. 토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대기, 병충해 이런 재배 환경에서 통상 12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육묘, 영양변식, 식물 호르몬 이런 재배 기술이라든지 일장, 추나처리 이런 재배 이론 그리고 작물의 분류 이런 데서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설 재배와 양력 재배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어 갖고 총 25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재배 환경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제가 볼 땐 재배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외울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지금 재배학 강의를 2년 동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눌하게 이렇게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법도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이 많았고 작년에 좀 낫게 한다고 했지만은 작년에도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의욕을 잃어갖고 조금 부족한 그런 본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마무리 특강 때 제 마무리 특강 때 굉장히 뭡니까 뒤늦게 시험 한 10일 전쯤 올렸나요? 마무리 특강. 그것이 그냥 많은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막 이렇게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특강 때 이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제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만족스러우시면 제 계좌로 만원을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만원의 행복 이 이벤트를 실시를 했는데요. 금년에 또 제가 이 본 강의를 함에 있어서 이 만원의 행복 이런 취지로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무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너무 이렇게 의욕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좀 더 이렇게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미흡하죠. 결국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금년에는 본 강의를 유료 강의화한다. 그 대신 그 재배학만큼은 만원을 받고 제가 강의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을 들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들어봐 보시고 정말 이 강의 계속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드시면 이왕이면 뭡니까 무료로 첨가하지 마시고 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금년에는 재배학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본 강의를 그냥 제가 제 교재가 108개 키워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를 한 강의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여가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108개 키워드 가지고 그냥 문제 하나씩 올리고 그냥 지금 이렇게 올리면 그냥 한 두세 달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풀어주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재배학 여러분들께서 수험생이 공부하는 데는 오히려 안 좋겠다. 왜냐하면 막 108개를 갖고 쉽게 말해서 하루에 한 개씩 올리면은 3개월, 4개월 지금 시험 전까지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짜투리처럼 이렇게 조금씩 공부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재배학은 오히려 팍 한번 몰아쳐 갖고 딱 단기간에 끝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28강인가 그렇게 올렸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더 제가 좀 힘이 들더라도 15강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재배 환경 부분에 보통 한 12문제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7강 정도로 딱 줄여버리고, 그리고 재배 기술하고 이론하고 그리고 작물의 분류, 이것도 한 6강 정도로 10문제 나오는데 6강으로 팍 줄일 겁니다. 그러면 한 강의를 들으면 적어도 한 2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재배하고 양액 재배는 한 2강 정도, 이렇게 해서 총 한 15강 정도로 오히려 줄여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용은 더 이렇게 많이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 이론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동안 1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작년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볼 거예요. 다 풀어보고, 그리고 또 제가 지난해 마무리 특강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하고 예상했던 문제가 있어요. 한 60문제 정도 내외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출제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금년에 제가 그걸 그대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가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뭡니까? 그런 다음에 9회 기출문제 딱 풀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박승희가 뭡니까? 예상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놀랄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재배학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쪽으로 기웃거리고 듣지 마시고 제 재배학 강의 딱 한번 들어봐 보시면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맛보기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요. 2강부터는 정말 계속 듣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는 제 계좌로 10,000원을 입금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배 환경 그러면요, 토양, 온도, 수분, 빛, 그 다음에 이제 대기, 병충해 이러거든요. 예, 대기가 편이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기에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주로 이제 강풍이 뭡니까? 그 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그 대책은 어떤가? 이것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기편 그러지만 이제 간단하게나마 대기에 관련해서 재배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것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출제가 안 됐지만은 제가 교재에는 이렇게 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질소가 몇 프로고 산소가 몇 프로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 재배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재배학과 가장 관련되는 것은 이산화탄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 예, 이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비편을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예, 과합성 작용하는 데 있어서 이 이산화탄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이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과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면 과합성이 증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과합성은 증대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작물 재배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 이거를 우리가 뭡니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걸 갖고 이론을 갖고 덜덜덜덜 외워봐 소용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산화탄소는 작물 생육에 굉장히 좋은 거더라.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도가 높으니까 호흡 속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 호흡 속도, 요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뭡니까? 이게 이화작용이라 그러거든요. 이화작용. 다음 시간에 비편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예, 이 이화작용인데, 과합성 작용의 반대적인 역할이 이화작용이에요. 예, 이 호흡작용이라 그러거든요. 호흡 속도는 도리어 이렇게 감소를 해요. 예, 높아지면. 호흡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예, 쉽게 말해서 바나나가 있으면 바나나가 호흡을 막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바나나가 그렇게 이렇게 부패를 하겠죠. 그쵸? 예, 그래서 호흡은 뭡니까? 많으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 속도는 감소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싱싱하게 되려면.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것도 예,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 요 밑에 이 탄산십이라는 건 뭐냐? 탄산, 이산화탄소를 십이 뭐 시키면 질소 비료를 뿌려주고 뭐 갈륨 비료를 뿌려주고 이런 것처럼 CB 예, 비료를 뿌려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막 이렇게 뭡니까? 그 공기 중에 이렇게 뭡니까? 막 뿌려주는 거예요. 왜 뿌려주겠습니까? 탄산 시비를. 예, 탄산 시비를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기 때문에 탄산 시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탄산 시비 시기는 어떻고 뭐 이렇게 탄산 시비 농도는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뭐 몇 프로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탄산 시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예, 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생육 촉진으로 수량 증대와 품질 향상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작물 생육에 좋은 거더라. 예, 요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많은 내용이 있어도 이걸 다 무시하시고요. 이산화탄소는 작물 생육에 좋은 거야. 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기편에서는 바로 이렇게 강풍이 피해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나왔어요. 자, 풍해라는 것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람 나오면은 보통 일반 그 시중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책에 보면은 뭐 한이 바람이 어떻고 높새 바람이 어떻고 연풍은 시속 몇 세크고 태풍은 시속 몇 세크고 이런 거 막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배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거 공부하시면 안 되세요. 지금까지 1회부터 9회까지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아셨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 이 밀식 재배를 하면 풍해의 피해가 커진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재배하게. 이걸 갖고 교재를 갖고 밀식 재배하면 풍해의 피해가 커진다. 이게 아무리 열려도 안 헤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자, 그러면 밀식 재배라는 건 뭐예요? 오밀조밀하게 식재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배학은 대부분 용어가 뭐다? 예, 한자어다. 한자어. 아셨죠? 잘 이게 뭔지를 모르면 한자로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오밀조밀하게 식재한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심는 거죠. 예, 촘촘하게 심어요. 촘촘하게 심으면 어떻게 되죠? 예, 서로 뭡니까? 식물은 과합성 작용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만 하면 암기할 게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배 환경을 왜 제가 이 바람편 먼저 하냐면 이것부터 들어가야만이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그래도 더 쉽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토양부터 들어가게 되면 뭐가 뭔지 몰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재배 환경도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 먼저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면 요 지금 벼라고 칩시다. 막 여기 막 햇빛을 쬐야만이 과합성 작용을 하죠. 예, 햇빛, 빛,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만나면서 과합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이 식물이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으려고 서로 막 쭉쭉쭉쭉 막 키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막 안 크고 밑에 키가 안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도 못 받으면 결국은 탄수화물, 빛을 못 받으면 탄수화물을 못 만들고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탄수화물을 못 만들면 결국 뭡니까? 아니 그 인간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이 식물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살거든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햇빛을 받으려고 쭉쭉쭉쭉 막 크는 거예요. 그걸 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쭉 막 커버리면 풍해의 피해가 어떻게 되면 바람 불면 쉽게 쓰러지겠죠. 쭉쭉쭉쭉 막 키만 크니까. 그쵸? 예,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요게 기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런 것들은 잘 봐보세요. 재배학은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울 이유가 없어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붑니다. 작물이 이렇게 막 팍 꺾이겠죠? 예, 막 이렇게 열상도 나겠죠? 낙과, 사과 같으면 막 태풍 불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낙과, 도복. 이 벼는 이렇게 도복.
도복하는 게 쓰러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탈립 그러면 이제 뭐 나락 이런 것이 톡톡톡 떨어지고 이런 건 이제 탈립이라 그러죠. 왜 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 그까지만 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막 쉽게 말해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여기에 막 물이 있고 막 뭐 태풍도 지나가면 바람 보통 비도 막 집중호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막 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각종 이렇게 병해라든지 또 뭐 부패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 이런 피해가 있겠다. 이거는 뭐 외울 게 없어요. 그죠? 예,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생리적인 장애.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바람이 불면은 기본적으로 작물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예, 요게 또 구회에 또 나왔죠. 그죠? 예, 그 정도로 뭡니까? 필요한 내용은 몇 가지가 되질 않아요. 뒤에 다 문제도 풀어 드릴 겁니다. 자, 호흡이 바람이 막 불어요. 예, 바람이 막 불면 호흡이 막 이렇게 증대돼. 호흡이 증대된다는 건 좋다 나쁘다? 예, 안 좋다 그랬죠. 제가 바로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호흡이 증대되면 안 돼요. 호흡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죠? 호흡이 증대되면서 막 어떻게 되죠? 체내 양분 소모가 증가된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막 뜀박질을 해요. 호흡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마침 체내 양분 같은 걸 또 에너지도 뭐 칼로리도 많이 소모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그런 연상작용으로서 딱 이렇게 읽어 넘어가시면 쉽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한번 딱 기억하시면 끝나요. 자, 기공이 폐쇄된다. 이거는 뭐냐? 바람이 막 불어요. 아, 우리도 사람도 바람이 불면요. 어떻게 되죠? 막 이번에 한번 꽃샘추위 있었죠? 예, 그걸 보면 어떻게 아유 추워 하고 옷깃을 여미고 막 이렇게 뭡니까? 팍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그죠? 감싸죠? 그것처럼 이 바람이 막 불면 작물도 어떻습니까? 기공을, 이 공기구멍을 어떻게 팍 닫아버려요. 아유, 바람이 왜 이리 불어? 하고 팍 닫아버릴 겁니다. 그죠? 기공이 폐쇄가 돼요. 예, 기공이 폐쇄되면서 광합성이 감퇴가 된다. 왜냐면은, 예, 그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으로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예, 이산화탄소가 그 작물체, 그 뭡니까? 그 작물체의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딱 막아버리니까 기공이 폐쇄되면 광합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갖고 기공 폐쇄로 인한 광합성 감퇴 아무리 외울라 해도 아니에요, 저희. 그러니까 항상 연상작용으로 딱 여러분들께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돼 있네요.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작아지죠. 그죠? 기공이 딱 닫혀지니까. 예.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또 반대적인 건데, 막 바람이 불면 식물체 내에 있던 수분들은 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빨래 걸어놓으면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돼요? 빨리 마르죠. 빨리 말라요. 그죠? 이건 반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그 뭡니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죠. 그쵸? 예.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큼 빨리 그 뭡니까? 뭐 빨래도 빨리 이렇게 마르듯이 그 수분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작물체는 건조해가 유발할 수 있다. 그 식물체 수분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세포의 팽화입이 감소한다. 식물체는 적정한 수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수분이 있어야만. 인간의 몸에도 이렇게 수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식물체도 당연히 수분이 있죠. 예, 그것이 결국은 바람이 불면서 싹 증발해버리니까 세포 팽합은 어떻게 된다? 감소를 한다. 그쵸?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식물체의 열을 뺏어서 체온에 저하된다. 예, 막 이렇게 사람도 막 찬바람 막 불면 어떻게 되죠? 예, 피부가 좀 이렇게 막 닭살 돋듯이 추워지잖아요. 그죠? 체온이 저하되죠. 식물체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체온이 저하된다. 그럼 뭐 예한지방은 당연하게 이제 염분 피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쉽게 말해서 이게 뭐 곤충들이 원래 이제 뭡니까? 자가수정하지 못하는 그런 작물들은 뭡니까? 뭐 이렇게 꼭 뭐 이렇게 곤충들이 이렇게 뭡니까? 대신 막 수정돼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팡팡팡팡 불어버리면 이 곤충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수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이런 이제 그 뭡니까? 생리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 대책은 어떤 게 되는가? 예, 뭐 태풍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예, 여름 되면 항상 태풍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풍림을 조성을 한다. 막 나무로 많이 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교목, 관목 이게 대체 이제 교재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목이 뭔지 관목이 뭔지. 예, 쉽게 말해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관목 그러면 관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상수는 좀 조그만하잖아요. 관상 우리가 보는 그죠? 집에 이렇게 관상수 같은 거 많이 있죠? 예, 아주 조그만한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교목, 교목은 이제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다 큰 나무만 심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중간이 중용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재배학에서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재배학 이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께서 딱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부족해도 안 좋고, 항상 중간이 제일 좋더라. 이거거든요. 그처럼 이것도 교목과 간목을 혼합시키지 한다. 예, 그게 이제 중용이죠. 그죠? 예, 요것이 가장 좋고, 바람과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뭡니까? 심어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막아주니까. 그렇죠? 예, 그 나무가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각으로 심는다. 자, 피복식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토양 침식 양분에 이게 토양편에도 이게 또 피복식물도 나오고 하니까 다 연관되는 겁니다. 토양에서도 이런 게 이게 아마 8회 때는 토양에서 요런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재배 이론은 어떻게 뭐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 토양이 만약에 맨땅 같으면 비가 막 온다. 바람이 막 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쓸려 내려가고 쉽게 막 흙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키면서 토양 위에다가 막 잔디 같은 거 심는다. 그게 이제 시키면서 피복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포면을 피복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식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침식도 안 되겠죠. 그렇죠? 바람이 아무리 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피복식물을 재배하면 좋겠다.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갖고 뭐 대책이 뭐냐 1번, 2번 이렇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관계라는 건 뭐냐면 물을 땅에다 물 대주는 거예요. 물을 뿌려준다. 그게 관계거든요. 물이 없으면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흙이 바람이 팍 쉽게 날리죠. 근데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날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풍해 방지 대책이 된다라는 거죠. 담수, 배토, 예. 그리고 이제 담수, 배토, 이것도 이제 뭡니까? 따로 이게 한 2, 3년에 한 문제 정도씩 꼭 나옵니다. 이 배토, 이거요. 예. 이건 뭐냐면 이 배토라는 것은 그 일왕사의 토양을 이렇게 뭐 작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작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흙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예. 뿌리 있는 쪽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모아주는 거 있죠. 그걸 갖고 배토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넘어가겠죠. 작물이. 그렇죠. 예, 그렇게. 이것도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화도가 높은 대목은 지주결석한다. 저도 처음에 이 외화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근데 이 외화도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일본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외나라 그러잖아요. 외놈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이 외가 뭡니까? 왜소하다 할 때 외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뿌리가 낮게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낮게 분포하는 것을 외화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거예요. 예. 즉 다시 말하면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고 조그마한 나무. 예. 그런 나무를 외화도가 높은 나무다라고 그 외석나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외화도 이게 좀 어려운데 요거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조그마한 나무, 예, 요런 외화도가 높은 대목, 예, 이렇게 보통 이제 뭡니까 그 사과나무나 대부분 접목방법으로서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를 하나 심으면 이 사과나무 이 외화도가 높다는 게 조그마한 나무에 요 나무는 요게 이제 그 대목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딱 갖다 붙이는 것, 접붙이는 걸 요걸 접목이라고 하는데 이 대목은 바람이 불면 조금만 나무가 조그마하니까 뿌리도 얕게 돼 있고 하니까 슉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쉽게 폭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주결석. 예. 이렇게 지주를 하나 대놔놓고 여기다 이렇게 다 결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바람 불어도 나무가 안 넘어가겠죠. 그쵸? 자, 봐보십시오. 바로 요거예요. 요 외화도가 높은.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조그만하죠. 우리가 보통 사과나무 그러면 엄청나게만 느티나무처럼 큼직한 나무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게 가늘을 따는 여기도 요런 이제 사과나무인데 사과는 봐보세요. 엄청 크고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 요런 나무를 갖고 재배를 해요. 막 20년, 30년 된 사과나무를 갖고 재배하지 않고 요런 나무이다.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바람 불면 휙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쇠 파이프를 딱 갖다 놓고 여기 노끈으로 딱 묶어놨죠. 여기 보니까 외화도가 높은 대목에 지주결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면 이제 바람 불어도 나무가 아예 안 넘어가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왜 이런 나무를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재배학과 관련해서 공부를 우리가 항상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죠? 왜 재배를 하느냐? 그리고 항상 보면은 취업에 출제되는 재배 기술이라는 이런 모든 것이 최근에 트렌드, 최근에 재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지지난해는 고술 재배가 나왔죠. 그죠? 예, 딸기 고술 재배가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흐름이에요. 딸기를 옛날에는 막 땅에다 그냥 막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예, 비닐하우스에서 양액 재배를 해갖고 연중 딸기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봄에도 먹을 수 있고 여름에도 먹을 수 있고 딸기를 그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고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외화도가 높은 나무를 이렇게 심느냐? 그 이유는 뭐겠어요? 큰 나무 심으면은 같은 평수에도 10그루밖에 못 심는데 여러 나무를 심으면 한 30그루, 40그루를 심을 수 있죠. 그렇죠? 더 많이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생산성도 어때요? 굉장히 큼지막하게 먹음직스럽게 잘 이렇게 좋은 결실이 이렇게 맺혀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을 지금 외화도가 높은 그런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외성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어요. 자, 바람이 불면 도보. 제일 우선적인 게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 그렇죠? 예, 태풍이 불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벼 같은 거 이렇게 되면 다 쓰러져 버리고 이러죠? 예. 이걸 갖고 이제 도복이라고 하는데 도복이 이제 유발 조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밀식재배는 앞에서 이제 배웠죠? 서로 햇빛을 더 받으려고 키만 쭉쭉쭉 크니까 어떻게 되죠? 키가 쭉쭉쭉 큰 상태에서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그냥 쉽게 쓰러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밀식재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질소 과다. 요것은 아마 제가 한 6강 정도에 요걸 할 거예요. 토양의 필수 원소를 따로 빼서 따로 강의를 할 겁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고 칼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고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따로 이렇게 제가 딱 일목요연하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질소는 뭐냐면 그럴 때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요 하나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식물은 뭡니까?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있어요. 영양생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키가 크고 잎이 커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영양생장이라 그러고요. 생식생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꽃이 딱 피어요. 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열매가 달리죠. 쉽게 말해서 사과꽃이 핀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사과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꽃이 핀 이후부터는 피기 시작할 때부터는 생식생장에 들어간다. 예,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쭉쭉쭉쭉 크고 이런 것은 영양생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질소는 영양생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거거든요. 예, 질소 이꼬르 영양생장. 제가 이렇게 공부하라 할 겁니다. 토양의 필수원소 편에 가면. 예, 다른 거 이쪽은 외우려면 잘 안 외워져요. 질소는 오직 영양생장.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시비해주면 어떻게 돼요? 벼다, 아니면은 옥수수다.
키만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영양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축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쉽게 쓰러지죠. 예, 그러니까 질소 비료는 과다 지용하면 안 된다. 그죠? 예,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무 부족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다해도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적당한 걸, 결국은 적당한 게 좋겠죠. 그죠? 예. 질소 비료를 뿌려주되 과다하게 뿌려주면 너무너무 이렇게 커져 버려 갖고 바람이 불면 푹 쓰러지니까 예, 안 좋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몇 번씩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책은 뭐냐? 질소 편중 시비를 피하고, 그죠? 예, 칼이라는 게 이제 칼륨입니다. 인산, 규산, 석회 등을 충분히使用한다. 나머지 요런 것들은 다들 이제 뭐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뭐 베토, 단합, 베토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흙으로 모아주는 거, 그죠? 요것도 따로 이제 뒤에 강의를 하면 재배 기술 기법에서 가서 강의를 합니다. 자, 보이세요? 외성 품목 선택, 그죠? 예, 키가 조그마한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너무 큰 나무를 심으면 바람이 쉽게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갖고 외성 품종을 선택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앞에 사진 봤지만은 외성 품종이 때 뿌리가 약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뭡니까? 지지결소가 하면 되겠죠. 제식 밀도의 적절한 조절이다. 즉 밀식 재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장 조절제를 사용해서 절간 신장을 억제를 한다. 요거는 지금 뭐냐면요. 이 절간이라는 건 마디와 마디 있지 않는가? 식물의 마디와 마디 있죠? 여기에 싹이 나고 여기 싹이 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걸 갖고 이제 절간이라고 해요. 예. 요것을 억제를 한다는 거. 이것이 너무 막 축축 이렇게 넓으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키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요걸 폭을 줄여드려야겠죠. 요 폭을. 그죠? 그러면 키가 적게 자라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생장 조절을 상해서. 예, 그러면 키가 적게 자라면 어떻게 되죠? 도복 대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 그동안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예, 우리가 대기편에서, 보통 이제 강풍이 그 뭡니까? 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그 대책은 뭔가 하는 것을 다 배웠는데, 그동안 출제됐던 거 한번 봐봐요. 자, 1회, 풍수의 예방 및 경감 대책으로 옳지 않은가? 여기 딱 봐보면 뭐가 보이죠? 대복수, 예, 도복성. 그 도복, 쓰러지는 것을 요거 내는 뭡니까? 항상 한자로 제가 바꾸라 그랬죠? 인내하다 할 때 내자. 예, 예. 그러니까, 자,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인내한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죠? 예, 내보수 품종을 재배한다. 바로 앞에서 그 대책에서 나왔었죠? 예, 태풍이 아니라 살균제를 살포한다. 예, 왜냐하면 병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신관선생 노는 신속히 너무 이렇게 막 어떻게 되죠? 예, 풍수해니까, 그죠? 수해 같은 건 눈은 배수시켜야 된다. 그렇죠. 근데 밀식 재배한다? 이건 어떻게 되죠? 예, 이거는 벌써 안 되죠. 예, 밀식 재배하게 되면은, 예, 바람이 불면 그냥 폭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답이 2번이에요. 1회 때. 자, 2번. 2회 때 또 나왔습니다. 2회 때는 뭐냐? 상처로 인한, 이거는 이제 그 강풍이 불면 그 식물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나왔네요. 예, 호흡이 증가한다. 그죠? 예. 그리고 매개 곤충의 활동 저하로 인한 수정률의 감소. 그죠? 예, 곤충이 다 떠나니까. 기공폐쇄. 아유,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싶은 구멍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률이 감소가 되겠고. 4번은 병으로의 감소는 병충해 피해가 약하대. 아니,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그 병충해 피해가 약화가 되겠습니까? 도리어 더 많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만이 답을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3회도 이리 나오리.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한 것 같고 최소한 한 문제, 최소 한 문제고 보통 한 강의당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풍 피해 대책이에요. 이제 대책. 교목과 감목 혼합시켜. 아유, 중용 맞아. 광풍님은 바람과 직각. 그렇지. 직각바람 심어야만이 탁 막아주니까 바람을. 그죠? 과수원 내 빈 공간 확보는 태풍 피해 경감시켜준다? 예, 빈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죠? 태풍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 피해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번은 이론적으로 벌써 틀린 거고. 자, 외화도가 높은 대목은 아까 사진으로 봤죠. 가느다란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거. 그죠? 높은 대목은 지지열서로 피해를 줄여준다. 아이고,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3회. 자, 6회에 이렇게 또 나왔어요. 강풍으로 작물지에 나타난 생리적 반응 그랬어요. 생리적인 반응. 세포 평합이 어떻게 됩니까? 평합이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식물체, 제가 이걸 뭘 말씀드렸죠? 빨래 이렇게 막 빨래줄에 딱 걸어놓는데 바람이 팍 불면 어떻게 돼요? 빨리 말라버리죠. 그럼 식물체도 바람이 샥 불면 식물체에 있는 수분이 빨리 증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식물체 수분이 없어지면 쭈글쭈글 평합이 어떻게 되죠? 감소를 하겠죠. 예, 요거는 틀렸고. 자, 기공. 바람이 불어. 아이 추워. 기공폐쇄 맞고요. 작물 체온이 저하. 예. 아이고 사람도 바람이 불면 찬바람 불면 막 닭살 돋듯이 체온이 저하되겠죠. 예. 식물체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것이 답인 겁니다. 자, 7회 또 나왔어요. 바람 피해. 강풍은 증산작용을 억제하여 광합성을 촉진. 아이고, 참, 이 광합성을 촉진. 아니, 바람 피해. 여러분들께서 재배학할 때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다 그랬죠. 하여튼, 바람 피해예요, 피해. 강풍이 불면 좋을 거 별로 없잖아요. 무조건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런데 광합성은 무조건 높고 식물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아니, 나쁜 게 있는데, 나쁜 원인이 왔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광합성이 감퇴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아까 전에 막 기공 폐쇄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못 들어가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하여튼 광합성은 어떻게 되죠? 감퇴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쉽게 답 맞고. 예, 매개운조 활동을 저하시켜 이게 맞고요. 작물은 열을 빼앗아 체온도 저하시키는 맞죠? 해안지방 염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숲알아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쪽에 제가 넣을까 하다가 요것은 바람으로 인해서 보통 이렇게 도복이 되지 않습니까? 벼 같은 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은 바람편에다가 제가 이제 교재에다 이렇게 실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게 문제가 풀 수 있어요. 예, 잘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만침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주 맨날 가장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박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딱 한두 개 정도만 핵심 키워드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우기에 도복에서 이삭이 젖은 땅에 오래 접촉해 있게 되었을 때 수확전에 이삭에서 휴먼이 타파되어 싹이 트는 것으로 결실계 주로 발생한다. 그죠? 쉽게 말해서 8월, 9월이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이제 결실기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태풍 같은 거 오고 나면 쑥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것이 막 이렇게 막 집중호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벼가 침수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예. 그럼 요 나락이라 그러나요? 예. 요것이 물에 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 이렇게 쭉쭉쭉 싹이 이렇게 나버리죠. 예. 이걸 예. 원래 따지면 이게 한자로 따지면 물발아잖아요. 그렇죠? 예. 물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발아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싹이 돋는 거. 요걸 갖고 수발화라고 합니다. 이 밑에 것은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 제 교재는 어디 일반 재배학 책에 있는 거 참조한 게 아니라 다들 그 기출 문제의 지문 그리고 필요한 지식은 네이버 지식백과 이런 데서 들어가서 제가 따로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기출문제가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넣습니다.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발화 잘 발생한다. 왜냐하면 빠를 쫓아잖아요. 그죠? 빨리 이렇게 자라는 것은 천천히 자라는 것보다는 잘 발생한다. 당연하게 이치가 그렇죠. 그렇죠? 휴면성이 약한 휴면 수면할 때 면자죠. 예, 즉 잠잔다는 거 그런 휴식을 가고 잔다 이런 의미예요. 휴먼이라는 게 그렇죠. 휴먼성이 약한 품종이 강한 보다 잘 발생한다. 그렇죠. 예,
휴먼성이 강하면, 막 잠자려는 것이 강하면 이게 싹도 잘 안 돋겠죠. 난 자고 있는데 뭐 싹에 돋아나겠어요. 발화가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휴면성이 약한 품종, 예, 잠을 잘 자려고 하는 성질이 없는 그런 품종이 잘 발생한다. 예, 당연한 얘기죠. 그쵸? 잘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께 지문을 읽어보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책은 뭐냐? 조기 수확한다. 예, 막 오랫동안 젖어 있는 걸 가만 놔두지 말고 빨리 이렇게 수확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쵸? 예, 수확기에 들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뭡니까? 도복이 됐다면, 그쵸? 예, 그리고 도복을 이제 방지해야 되겠고, 그죠? 요거는 예방 대책이 되겠고, 발화 억제제를 살포, 이렇게 발화되는 거를 막 이렇게 발화하지 않도록 억제제를 또 살포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단장 품목. 이 단장 품목이란 아까 외성 품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큰 뭡니까? 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키가 큰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가 조그만한 작물을 재배하면 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주로 요것이 주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발화에 대해서 기출문제 봐보세요. 4회, 7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별 결실계 종실이 이삭이 단체를 싹을 트는 것을 말한다. 태풍으로 벼가 도복했을 때 고온 다습 조건에 자주 발생한다. 뭐죠? 예, 뭐 출수 이런 게 아니고 뭐요? 수발화. 그죠? 예, 수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종실이 이삭이 날린 채로 싹이 트는 것. 결실의 벼가 우기에 도복이 될때 자주 발생하고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발이 잘 발생하고 다 맞죠? 자, 휴먼성이 강한 품종이 약한 부터 잘 발생. 강한 품종이 잠을 잔다니까요. 잠자는데 싹 뛸 일이 없잖아요. 발화될 일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적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답이 4번이 틀린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마무리 특강 때 이렇게 예상 문제 61번으로 이렇게 해갖고 총 이제 뭡니까 51번부터 75번까지잖아요. 그쵸? 예, 각 이제 예상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한 2문제 정도씩 뽑아가지고 61번은 이게 나올 거야 했는데 다행히 요게 나왔어요. 요게 작년에.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해 예방 및 경감 대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왜 이렇게 몇 개인가?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 이게 맞는지 잘 몰라도 한 개만 확실하게 틀린 걸 알면 답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몇 개인가? 이러면은 이게 맞나? 틀리나?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게 뭐 개수를 포함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난이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높은 대목은 지주기를 써간다. 맞죠? 예. 질소비를 과다하게 시비하면 어떻게 되죠? 키가 쭉쭉쭉 영양성장이니까 막 멀대점 쭉쭉 커버리죠. 덩치만 커져버리면 쉽게 쓰러진다. 그쵸? 요거는 아닌 거죠. 그죠? 작물을 밀식 재배한다? 요것도 틀린 거죠. 밀식 재배하면 팍 쓰러지니까. 그쵸? 자, 방풍림으로 교목과 간목을 혼합식재하며 바람의 방향과 직각으로 시면 아이고 요건 대책에서 본 것 같아. 그죠? 이 맞고. 내 도복성, 예, 도복에 강한 인내하는 품종을 재배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네요. 그죠? 예, 답은 3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강풍이 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 호흡의 증대로 작물체 양분 소모가 증가된다. 그쵸? 예, 바람이 부니까 호흡이 막 가빠지고 그러면서 작물체의 양분 소모가 증가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 막 운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칼로리가 많이 소모가 되듯이, 예, 이것도 작물체도 양분 소모가 증가된다. 그랬습니다. 증산량의 증가로 작물체의 수분이 감소되어 세포 평합은 감소한다. 어떻게 되죠? 예, 세포 평합이 감소하죠. 증산량이 증가되니까. 그쵸? 제가 그래서 빨래 걸어놓은 거를 바람 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빨리 증발되니까. 그쵸? 예, 수분이 막 증발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작물체도 세포 평합은 없어지죠. 물기가 없어지니까. 원래 물기로 팽팽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그쵸? 예. 만약에 이렇게 쭉 잘 자라고 있는데서 많이 물을 안 줘버리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줄기가 휙 물기가 없어지니까 픽 꺾여버리잖아요. 예, 평합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맞고요. 기공이 피해서에 대해서 과합성이 증가한다. 이 앞에서 봤죠? 과합성 감퇴한다. 그쵸? 예.
정산장애 비정상 증가로 작물의 건조해를 유발한다. 그쵸? 예. 요것도 요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빨래를 갖고 예를 들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래가 어떤 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파래. 도복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한 피해 경감 대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외성 품목을 선택. 키가 조그마한 걸 해야지만이 잘 안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복토를 한다. 밀식 재배를 지양한다. 밀식 재배하면은 그냥 쓰러지니까. 지양이라는 거는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질소질 비롯이요. 질소는 뭐라고요? 제가 영양생장. 그죠? 예. 막 키가 크고 잎이 커지고 막 이런 것이 뭡니까? 영양생장이라 그랬죠. 예, 꽃피기 전까지. 그쵸? 예, 쭉쭉 자라고 이런 것이 뭡니까? 질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료를 시용하면 어떻게 되죠? 예, 키가 쭉쭉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피해가 더 커지죠. 예,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8에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앞에서도 나왔죠? 자, 그럼 9회 봐보세요. 9회는 어떻게 나왔나? 자, 60번에 바로 여기 나왔어요. 예. 제가 61번으로 예측했는데 60번에 나왔네요. 예. 식물의 생육 과정에서 강풍의 외부 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뭡니까? 딱 보이죠? 예. 나머지 다 이게 앞에서도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다 풀어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예. 항상 잘 봐보시면 기출 문제 나왔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이 나올 확률이 70%에서 80%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마침 이 강의를 여러분께서 다 들으시면 적어도 70%에서 80% 무조건 놓고 맞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또 어떻게 광합성 중 제가 예문 냈던 거하고 똑같이 나왔죠? 예. 그런데 제가 무슨 쪽집게입니까? 아니죠. 그전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감퇴된 걸 갖고 촉진된다라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항상 답인 거죠. 그죠? 예. 9회. 자, 그리고 65번에 수바라. 수바라가 보니까 앞에서 한 3년에 한 번씩 꼴로 나왔죠. 예,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9회니까 드디어 3년에 한 번 꼴이니까 딱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회는 요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2년, 3년에 한 번씩 나왔던 문제가 작년에 안 나왔던 것이 금년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봐야 되겠죠? 예, 그걸 그냥 따로따로 풀어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핵심 강의별로 필요한 그 내용에 맞춰서 그대로 공부를 하고 지식을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딱 풀어야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보니까 지난번에 벌써 기출을 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렇죠? 예, 그래갖고 제가 교재도 그대로 만들었는데 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수발하는 결실기에, 그죠? 결실기. 이 수인기라는 거는 잉태하다, 잉태하다 그런 거니까, 아직도 이 싹이 트기 전, 출수가 안 된 거. 출수기 전이에요. 출수기 전. 수인기니까, 그죠? 잉태했다 그런 거니까, 그죠? 잘 모르면 항상 한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잉태한 기간이니까 아직도 출수도 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아닌 거죠. 결실기입니다. 시기만 이삭이 출수가 돼갖고 이렇게 나락이 여물고 있을 때 그걸 갖고 결실기라고 하겠죠. 열매를 맺는 시기, 결과가 이렇게 맺히는 이제 시기다. 그래갖고 결실기라고 합니다. 결실기에 종실이 이삭이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을 말해. 벼가 우기에 도복이 되었을 때 자주 발생한다. 예. 또한 갈로보다 수압이 잘 발생한다. 이거 조센종 만세님도 앞에서 봤어요. 그쵸? 예. 뭐가 잘 발생되죠? 예, 빨리 자라는 거. 예, 빨리 자라는 것이 수발하다 더 잘 되겠죠. 그죠? 제가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 바로 그게 또 나온 거예요. 예, 전혀 엉터리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재배학.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문제가 딱 나오는 걸 보면, 재배하고 어렵다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지금 보니까 한 2-3개만 정확하게 기억하니까 맨날 그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제 통합형 교재 이제 안내 따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제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법 2과목은요 거의 요 86면 91면으로 제가
제작을 했지만 여기서 100%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손해 상법보험료는 손해 사정사 문제처럼 어렵게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만든 요 내용만 갖고도 100% 그 어려운 문제까지 다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기출문제 다 안에 다 돼 있겠죠. 1회부터 그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 제배학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제 제배학 잘 봐보십시오. 10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예, 제일 뒷면까지 하면 104페이지가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는 뭐 목차도 있고 또 표지도 있고 이런 거 다 빼면 실질적으로 9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예, 기출문제 1회부터 9회까지 다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양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뭡니까? 지금 1강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뭐 기출문제에 벌써 뭐 이상한 문제가 나올 게 거의 없죠. 거의 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두꺼운 책 갖고 공부하지 마시고 이 책 갖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감히 제가 한번 권장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본 뭡니까 지금 재배학 교재 같은 거 다 있다고 뭐 이렇게 뭐 책값 아낀다고 또 이렇게 막 안 사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책 과감히 버리십시오. 여러분 저도 막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40 몇만 원씩 이렇게 막 구매했다가 저는 그거 포기했어요. 아니다 싶으면. 예, 충분하게 제 책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강의가 다 제가 만든 이 교재를 만들어 갖고 지금 슬라이드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 있죠? 그것이 다 제 교재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 교재에 뭐 1강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교재를 신청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뭐 신청하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제 전화번호고요.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 성함하고 주소만 메시지로 딱 보내시고 계좌 요 많은 행복 요 계좌거든요. 요 계좌로 여러분께서 여기 교재비가 발송비 포함해서 45,000원입니다. 요 금액을 입금하시면 띵동하고 제 핸드폰에 딱 그대로 알림이 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뭐 신청 후 2일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제가 유튜브 이제 이렇게 뭡니까 재배학 강의를 했는데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뭡니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가장 이제 뭐 이렇게 큰 흐름을 보면 뭐 이해하기가 쉽다,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온다, 그죠? 예, 풀어서 설명해 주니 좋습니다. 원리를 알려주시니 이해가 잘 된다 이 얘기예요. 뭐 가장 큰 그것이 그죠? 그리고 너무 늦게 만나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만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전까지 막 공부하다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예, 공부해도 잘 이렇게 막 도통이 재배하기 정복이 안 되고 막 혼돈의 도가니 속에 있다가 제 강의를 딱 듣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고 9개월 전이니까 작년으로 따지면 뭐 이제 어떻게 되죠? 6월달 그죠?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다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8개월 전, 9개월 전 그러니까 그죠? 8개월 전은 뭡니까 한 5월달에 이제 올려주실 거예요. 작년 6월달에 시험을 봤거든요. 예. 여기 머리 아팠던 재배학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도 올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하여튼, 이 재배학은 제가 비록 뭐 이렇게 말투도 어눌하고, 기법도 이렇게 없지만은, 충분하게, 제 교재, 그리고 제 강의만으로,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8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맞는다. 100점 맞는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보면,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정말, 생뚱맞은 게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공부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바보는,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자격증 시험은 60점 넘은 합격만 하면은 똑같습니다. 그걸 갖고 그래도 나는 이왕이면 만점 맞아야지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또한 뭐 1차 시험에서 상법보험편하고 농업재법 법령은 제가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 맞았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60점 맞았다고 창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묻거나 따지지도 않아요. 예, 시험 점수가 몇 점이냐 묻거나 따지질 않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뭘 하면 됩니까? 지금 2차 시험 공부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 이익입니다. 재배학 이걸 갖고 뭐 100점 맞아야지 그건 아니야. 그렇게 공부하시면 2차가 합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가능하면 뭐 댓글도 가끔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강 강풍으로 인해서 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고 그리고 그 대책은 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강으로는 그 비편을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합성 작용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도 이게 또 한두 문제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비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